이마트 2022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과 2023년도 매출을 예측해 본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9%밖에 증가를 안 했고요. 스루풋 영업이익은 2.8%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상품 회전율이 11.6회전인데 전년도보다 하락을 했습니다. 재고가 좀 쌓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고요.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 회계 손익 내용으로서 매출은 15조 4,800억 원대를 달성해서 2.9% 증가했고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라고 표현했는데 원재료를 갖다가 가공을 해서 상품화해서 제품이라고 명명하는 건 없고요. 원재료를 구매해서 또 판매하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게 15.2%로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 증가보다 이 재고가 크게 증가했다는 얘기는 원가 회계로는 이익이 좀 더 많게 나오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스루풋 입장에서는 반대 입장입니다. 판관비가 5.4% 증가해가지고 영업이익 2,589억 원으로서 2.7% 하락을 했습니다. 스루풋 손익도 거의 유사하게 나옵니다만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 성격으로서 2.2%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이게 낮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상품 유통을 하면서 어떤 꼭 필수 영업 마진은 확보하고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루풋 금액으로는 4.8% 증가를 했고 스루풋율로는 0.5%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운영비용이 5.4% 증가했기 때문에 생산성이 0.01포인트 1% 정도 떨어지고 영업이익은 2,574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약 15억 원이 적은 수치인데 그것은 이 가공 비율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차이를 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상품과 제공품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라는 범주로 넣어서 집계를 했는데요. 1,300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적게 영업이익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매출 증가율보다 상품이 이렇게 1,300억 원대나 크게 증가한다는 것은 자금이 그만큼 또 묶여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거죠.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1번 매출원가 재료비로는 2.2% 증가를 했고요. 운영비용은 5.4%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가공비가 있는데 이게 4.7%인데 총 영업비용에 비해서 1% 정도 꾸준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조금 가공하는 게 좀 있는 모양이에요.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2단계에서 확인해 보면은 스루프 쪽에서는 상품과 제공품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회사는 전체 재고자산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면은 미착품까지 포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성과가 왜곡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한 가지 원칙을 지속적으로 계속성의 원칙을 가져가는 건 좋은데 상품과 그 다음에 제공품만 가져가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이 크게 차이가 있는데 이거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이 현금식으로 읽어보면은 현금이 2,149억 원이 나갔다면은 재고가 2,149억 원이 증가해야 되는데 1,787억 원
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362억 원이라는 현금을 어디다 빼 돌렸냐라고 이렇게 우리는 추궁을 해야 될 겁니다. 매년 이렇게 계속 한 60억 원에서 한 380억 원 사이로 계속 그 동일한 오차가 나는데 이 현찰을 어디다 빼먹었는지 우리는 전혀 사업보고서 내용을 가지고는 추적해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현금이 안 맞는데도 어떻게 감사보고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패스가 되느냐 하는 거에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재고자산 명세에서 얘기했습니다만 그 재고 흐름표로 공시를 해야 된다는 걸 계속 제가 주장하는 거죠. 상품의 입고액, 출고액도 확실히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말이죠. 운영 비용에서 인건비가 1조 2천억 원대가 나갔는데 2.7% 증가했어요. 매출 증가율 수준이죠. 그리고 직원 수가 755명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615명을 또 줄였습니다. 아마 대부분 판매 여사원들일 텐데 보통 이제 아줌마들을 많이 쓰시죠. 아줌마들의 일자리가 계속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임금 수준도 그 중소기업 그 아주 낮은 수준의 그 연봉 수준인데 이렇게 그 잘라낸 만큼 임금은 남은 사람들은 올라갈진 몰라도 6% 정도 그 인상이 됐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좋을지 모르지만은 그만큼 운영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결국은 영업이익이 또 좀 계속 줄고 있는 거죠. 지급 수수료가 많이 나가요. 8.8%나 그 증가가 했습니다. 이 지급 수수료라는 게 아마 그 판매에 비례하는 그런 성격 아닐까라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직영 직원이 아니고 그 외래 직원이 와가지고 직접 파는 거 뭐 이런 등등의 지급 수수료가 나가는 거 아닐까? 이렇게 또 뭐 성격은 뭐 다양한 게 들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그 WCAI라고 했는데 그냥 상품 회전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6회전으로 전년도 13회전이면 아주 좋았는데 계속 떨어졌죠. 그 재고가 쌓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스루픈율은 마진율은 조금씩 또 올렸어요.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이 상품 유통업도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총 자산 회전율은 아직까지 자신의 역량이 크게 쉬고 있는 중이다.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그 충분 조건 도표로 얘기하면은 만약 재고 회전율 하락과 스루픈율 상승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하는데 이것을 반증하기 위하여는 상품 매입 가격 상승과 상품 판매 가격 상승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 반증을 증명하는 원재료 상품 매입 가격 추이와 그 다음에 판매 가격 추이를 알아야 되는데 5만 그 백화점 이상의 뭐 만물상 같은 그런 그 유통업으로서 식재료가 많죠. 그런데 입장에서 이것을 어떤 평균 가격을 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결국은 확인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아마 그 상품 매입 가격 상승했고 판매 가격도 좀 올리지 않았겠느냐. 보통 그 식료품 가격들이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 공급업체도 올리면은 이쪽도 똑같은 마진율이면 금액이 그만큼 또 올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입증을 위해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를 찾는다면은 전형적으로 수량으로 매출 수량 나누기 그 재고 이렇게 해서 뽑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품목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보통 그 총량식으로 아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현금 재무지표로서 그 6,047억 원의 그 자본적 투자가 있었고요.
종속기업 비율은 약간 그 퍼센티지가 낮아졌는데, 작년에 종속기업 투자가 꽤 4조 원 가까이 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속기업 비율이 51.8%까지 증가했죠. 어디를 뭐 인수한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납니다. 어디를 인수했는지, 이마트가.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이 그 8,628억으로서 현금 수익률로는 5.6%, 1.4% 증가했습니다. 현찰로는 이 수익률이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채권자한테 2,757억 원을 갚아서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은 34.9%에서 32.1%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이자율이 좀 높게 계산이 되네요. 그리고 주주잉여 현금은 이익배당 성격으로서 1.3%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그래도 2.2%까지 이 배당률이 올라갔는데 다시 떨어졌습니다. FEM 최종 4,834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는 그 현금이 뭐 잃었다기보다는 이 부채를 빌려 가지고 그 자회사를 인수하는데 차입을 해서 19% 정도 차입금 레버리지였는데 거의 35%까지 올라서 빚을 내 가지고 자회사를 인수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돈을 잃었다가 아니고 현금이 유출이 됐다, 3조 원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현금 보포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익잉여금률은 119.3%로 증가를 했습니다. 2022년 실적을 가지고 어저께 판 만큼 내일도 팔릴 것이다 라는 단순한 사고방식으로 하면은 한 16조 원 정도 하지 않겠냐. 그러면은 2022년도보다는 적게 영업이익이 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이 경우에 상품 재고가 10% 증가한다고 봤는데 2.5%만 좀 더 판매 가격이 아니고 전체 매출액을 올려보자 한다면은, 성공한다면은 한 2,800억 정도 이익이 남고, 그런데 재고를 10% 줄인다면은 거꾸로 적자가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통업도 재고 매출원가라는 산식이 그만큼 모순 덩어리인데도 이것이 진리인 줄 알고 우리는 이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게 항상 문제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스루퍼 패러다임으로 예측을 하면은 이 원가 회계보다는 약 한 2천억 정도, 이거를 어떤 판매 가격이라고 비유를 하면은 좀 더 싸게 판매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도 남는 거는 한 753억 원 정도. 그러니까 작년 예상보다는 좀 줄지만은, 그래서 재고 회전율을 올린다는 것은 결국 매출을 더 일으킨다는 얘기거든요. 한 3.8%만 어떻게 이제 판촉 활동이나 뭐 기타 등등, 또는 소비가 조금 다시 활성화돼 가지고 대부분 우리가 지금 올해 들어와서도 그렇고 연속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 소비자 지수라거든요. 소비가 증가를 하지 않고 내려가고 있다 하니까 아마 이렇게 내려가지 않을까 모르지만은, 그래도 이제 도전적인 목표는 3.8% 재고 회전율을 좀 올리는 목표로 해서 한다면은, 결과는 매출액이 16조 한 4천억 원 정도, 그러면 한 2,387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거다. 이건 생산 감소라고 표현했는데, 매입 감소를 통해 가지고 재고를 만약에 줄인다면은, 이 스루풋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변동비이기 때문에 계약한 고금액 이상으로는 아마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내년도 매출액을 예측을 해 봤습니다. 스루풋 예측이 조금 더 합리적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조금 더가 아니고 이거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주가는 10만 6,300원으로서 2021년 말보다 44,700원이 내려갔습니다. 장부 가격 27%, 30% 이하로 더 떨어졌어요.
자, 이거 그 체면 구기는 일입니다. 정영진 씨가. 정영진 씨가 18.56%를 가지고 있고 이명희 씨가 10% 가지고 있어서 두 분을 합치면은 28.56%인데 국민연금공단을 제외하더라도 외국인이 31.53%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 최대 주주 지분율보다 약간 많거나 약간 적거나 그 유사한 그 근사치로서 외국인들은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많아도 사실상 어떤 경영 의사 결정에 영향력은 미칠 수 있는 거거든요. 주주총회나 이럴 때 메일이나 우편 등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식으로 많이들 한다고 합니다. 직접 대면 찾아가서 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 아니고, 근데 그 메일 한 통이 상당한 영향력을 지분이 많으니까요. 이 주식회사라는 게 일원 일패 의사결정이니까 사실 그 외국계 기업이 다 똘똘 뭉쳐가지고 야 이익 배당 좀 더 해라. 그러면은 이익 배당률 올려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어쨌든 그 최대 주주 두 사람의 지분율보다 외국 지분율이 더 높다는 것은 꼭 경영에 어떤 그 지배 의욕이 있는 게 아니겠지만 영향력은 충분히 행사하겠다 하는 의지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 그 최대 지분율 근처에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경영을 지배하겠다 그러면 벌써 50% 이상을 넘어서야 되겠죠. 그건 아니다 하는 거를 또 이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은 미치는데 경영까지 손은 이 영향력은 행사하지 않겠다. 뭐 이런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그 이마트 2022년도 실적 우리 그 현대 소비 생활에 있어서 그 현대식 그 쇼핑 문화의 상징인 이마트의 실적이 크게 낮은 게 없다. 오히려 영업이익은 줄었다. 2023년도 조금은 금액이 그 매출액이 조금 늘더라도 영업이익 역시 좀 내려갈 것 같다 하는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